미래 전장에서 전차가 최상위 포식자로서 적과 교전하고 파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기동성을 최적화하고 이를 위해 경량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작전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력 전차의 muge를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Czołgów tego czołgu, więc to jest w ogóle bez porównania, jeśli chodziło o czołg T-72. K2 jest po prostu czołgiem, którym sprawia mi frajdę, tak? Pracując na nim. Natomiast podczas ćwiczeń Dragon 24 okazało się, że 300-kilometrowy przemarsz drogowy nie stanowił dla tych czołgów większego wyzwania. I czołgiści z innych krajów mieli większe kłopoty z tym, żeby utrzymać swoje czołgi w sprawności. Oczywiście bierzemy na poprawkę fakt, że docelowy K2PL będzie cięższy niż te aktualne czołgi, bo te czołgi, które w tej chwili służą w Wojsku Polskim, które zgodnie z nomenklaturą producenta nazywa się K2GF, brzydko mówiąc zapchaj dziura, to są czołgi, które ważą 57 톤. 지난 14일 미국의 신형 전차 M1E3 에이브람스의 시제기가 공개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의 전차는 현수 장치가 아주 낮게 설정된 상태였는데 지상고 조절이 가능한 유압식 서스펜션을 확실히 탑재했음이 눈에 띄게 보였기 때문이죠. 흔히 K2표 전차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유압식 서스펜션인데 이것이 미국 차세대 전차에도 똑같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에 한 군사 전문가 역시 M1E3가 K2표 전차와 매우 유사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 K기갑이 지닌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K2 전차의 세계시장 석권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반전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스키리 사실 M1E3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로전이 한창이던 2023년 9월 7일 디펜스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 육군이 발표를 통해 기존의 M1A2 SAP-V4 프로그램을 전격 종료하고 대신 2040년 이후에 전장 위협에 초점을 맞춘 M1E3 에이브람스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전차 개발팀장인 제프리 노먼 준장은 우리는 최근 진행 중인 갈등을 연구하면서 미래의 전장이 전차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에이브람스가 미래 전장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 적과 교전하고 파괴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기동성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죠. 특히 노먼 장군은 지난 가을 무게가 기동성의 주요 저해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작전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력 전차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예를 들어 육군은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임시 해결책으로 전차에 트로피 능동보호 시스템을 장착해왔지만 이스라엘 기업 라파엘이 개발한 트로피 시스템은 처음부터 차량 설계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장착으로 인한 상당한 무게를 추가해 기동성을 희생시켰죠. 이에 M1E3의 목표 톤수도 나왔는데 APS를 포함해 60톤이었습니다. 전차 자체 중량만 놓고 보면 약 55톤인데 이게 딱 K2 전차의 중량과 동일한 것이죠. 즉 미 육군이 M1E3를 통해 그동안 54년의 역사를 지닌 미 에이브람스의 고중량과 토션바 시스템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큰 결심이자 이것이 K2의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K2의 설계가 신의 한 수였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현재 70톤에 육박하는 기존 에이브람스는 APS를 달면 무게가 75톤까지 늘어납니다. 이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는 토션바 서스펜션의 한계는 실전에서 매우 뼈아픈 실책으로 드러나는데요. 본래 에이브람스는 평원에서의 고속 기동을 상정해 설계된 전차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악명 높은 진흙탕이 라스푸티차에서 에이브람스의 고중량은 치명적이었죠. 라스푸티차의 특성은 겉으로 보기에 찰흙 같지만 속은 깊은 늪과 같습니다. 70톤의 에이브람스가 진흙에 올라서는 순간 임계치를 넘는 압력 때문에 궤도가 바닥을 움켜쥐지 못하고 그대로 수직 침하하게 되죠. 반면 약 55톤인 K2표는 에이브람스보다 약 15톤가량 가벼운데요. 이 15톤의 차이는 진흙 위에서 지나갈 수 있는 가와 영구히 박혀버리는가를 결정짓게 됩니다. 또한 에이브람스의 토션바 서스펜션은 부드러운 진흙에서 차체가 가라앉을 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토션바는 구조적으로 차체 바닥을 가로지르는 긴 쇠막대 형태라 과도한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험지를 돌파하다 보면 토션바가 부러지거나 보기륜이 이탈하는 형상이 잦았죠. 적의 포탄이 아니라 자신의 무게와 지형 때문에 전차가 멈춰서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전차가 진흙에 빠질 때 이를 견인해야 하는 군한 전차들에게도 에이브람스의 무게는 재앙이었는데요. 진흙에 배가 닿아버린 70톤 전차를 끌어내려면 실제 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견인력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군한 전차들이 에이브람스를 끌어당기다 오히려 자신들의 궤도가 진흙 속으로 파고들어 동반 고립되는 상황이 속출했죠. 이처럼 견인 작업이 길어지자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나 포병에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손실된 에이브람스 중 상당수가 기동불능 상태에서 견인을 기다리다 파괴되었습니다. 에이브람스의 가스터빈 엔진 역시 평지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진흙탕에서는 오히려 덕이 되기도 했는데 가스터빈이 엄청난 양의 공기를 빨아들일 때 엔진 흡입구가 오염되면서 연료 소모가 극심해졌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무거운 전차에 엄청난 양의
양의 연료까지 실어야 하니 전차 중량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악순환에 빠졌던 것입니다. 즉 미 육군이 55에서 60톤의 M1 입3, M1 E3 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K2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경량화된 차체와 능동적 서스펜션 조합이 현대 전장의 정답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So even just on a training exercise, we've seen the main problem that the Challenger's been facing here in Ukraine, and that's its mobility. It keeps getting stuck in the mud. And if you have a look at the terrain, it's this soft, deep, rich black soil that's been proving problematic for it in this war. It's been one of the messages that the Ukrainian tank crews have given us since we got here, is that whilst this Challenger is formidably precise, actually they've had real problems with it here in Ukraine because of its mobility, and they just said it's too heavy, it's underpowered, and it keeps getting stuck. And you can see that's exactly what has happened here. The belly of the tank is on the mud. We're trying to cross a small ditch, really, you know, a few meters wide, but it's clearly very wet, very soggy, and the tank has just sunk in, slid in, and now they're waiting for a recovery vehicle. 미국의 이러한 결정이 실제로 폴란드의 K2 전차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미국 차세대 전차 팀장을 맡은 노먼 장군은 현재의 지책을 맡기 전 7개월 동안 폴란드에서 파병 근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K2 전차를 긴급 도입하고 전력화하던 시기였고, 수많은 연합훈련을 통해서 K2가 미국이나 독일제 전차 대비 압도적인 기동성을 지니고 있음이 증명되던 시기였는데요. 미국 육군 장성으로서 폴란드군이 왜 무거운 에이브람스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K2를 대량 구매했는지, 그리고 폴란드의 지형에서 K2의 기동성이 어떤 우위를 점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크리스토프 라돔스키 중장은 K2 전차 도입 초기 단계에서 K2는 우리 폴란드 북동부의 연약지방과 늪지대에서 기동하기에 최적의 중량과 접지압을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고, 제15기갑 기병여단 수속 전차병들 역시 인터뷰를 통해 K2의 가속력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적의 공격을 회피하거나 진지를 변환할 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와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K2의 유압식 서스펜션을 직접 조작해본 부사관들의 후기가 올라왔는데, 험지에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 차체 흔들림이 거의 없어 조준 유지가 매우 쉽고 승무원의 피로도가 타 전차 비해 현저히 낮다는 실전적인 호평이 많았습니다. Spektakularnie wyglądają możliwości K2, ale to hydropneumatyczne zawieszenie to nie tylko większy komfort dla załogi, to przede wszystkim większe zdolności do obrony i do ataku. Choćby strzelanie zza przeszkody, ukrywanie się i większy kąt podniesienia działa. Czołg K2, który zasilił polską armię. Wyjątkowo skuteczny i wyjątkowo mobilny. Komfort załodze gwarantuje m.in. hydropneumatyczne zawieszenie, które zwiększa możliwości czołgu w każdym terenie. Można go podwyższyć zawieszenie o 10 cm, można ją puścić o kolejne 30, można go przełożyć na bok, lewy, prawy, można podnieść przód, można podnieść tył. To rozwiązanie, które gwarantuje komfort, ale przede wszystkim pozwala na oddanie celniejszego strzału podczas jazdy oraz uniknięcie kontrataku po oddaniu strzału. 노먼 장군이 기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기동으로 적에게 다중 딜레마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미래 전차의 핵심인 기동성은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유압 서스펜션은 K2 전차의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ISU는 전차의 기동성 및 전술적 운용 능력과 전투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기술인데요. 야지 주행 성능 및 평균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질소가스의 압축성과 유압의 댐핑 효과를 결합해 지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이를 통해 불규칙한 지형에서도 궤도가 지면에 밀착되도록 유지하여 동력 전달 효율을 높이고 각 보기륜이 독립적으로 지형에 반응하므로 험지에서도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더 빠른 속도로 주파할 수 있죠. 또한 유압을 이용해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앞뒤 좌우로 기울일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강점입니다. 이는
이는 장애물 통과 시 지상고를 높여 하부 손상을 방지하거나 매복 시 차체를 낮춰 피탄 면적을 줄이는 전술적 기동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특히 산악 지형에서 차체를 앞뒤로 기울여 주포의 내림각이나 올림각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지형적 제약을 극복하고 공격 기회를 창출합니다. 승무원의 전투 효율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 전차 내부의 진동과 충격을 획기적으로 줄여 장시간 주행 시에도 승무원의 체력 소모와 스트레스를 방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영국의 AJAX 장갑차의 경우 심각한 소음과 진동 문제로 인해 사업 자체가 추출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시험 주행에 참여한 승무원들이 극심한 진동으로 인해 관절 통증, 이명, 말초 신경 손상을 호소했고 일부 군인들은 영구적인 신체 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진동이 너무 심해 주행 중에는 사격 통제 장치의 화면을 볼 수 없었고 정밀 기기들이 오작동했죠. 즉 전차가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승무원이 먼저 전투 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 진동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배치를 수년간 연기해야만 했죠. 이처럼 ISU는 실전 교전 상황에서 승무원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인적 기동성의 핵심입니다. 또한 설계 추적화를 통해 차체 바닥을 가로지르는 토션바 구조를 제거하고 서스펜션을 앞 내부에 통합함으로써 내부 공간 확보 및 전체 중량까지 추적할 수 있어 경량화의 핵심이 되었죠. 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ISU는 30년 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K2 표전차의 유기압 서스펜션이 세계 최고이자 세계 유일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유기압 방식을 사용해서가 아닌데요. 이미 프랑스의 르클레르나 일본의 90식 전차도 유기압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2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앞 내장형 방식의 완전 자동화된 능동 제어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주력 전차에 구현했기 때문이죠. 기존 전차들의 유기압 서스펜션은 실린더와 질소가스 스프링이 차체 외부에 커다랗게 돌출되어 있거나 내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K2의 ISU는 유압과 가스 장치를 바퀴를 지탱하는 팔 자체 내부에 집약시켰는데 이런 설계는 K2가 세계 최초이죠. 또한 세계 유일의 반능동형 자세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차 서스펜션은 지면의 충격을 받아주는 수동적 역할에 그치지만 K2는 주행 중 노면 상태를 센서로 읽어드리며 고속 주행 시 노면 굴곡에 맞춰 각 바퀴의 감쇄력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능동적으로 조절하는데요. 조응수가 일일이 조작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 차체 수평을 유지하는 이 자동화 기능은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2 같은 전차들도 현재까지 양산형 기준으로는 갖추지 못한 K2만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이러한 서스펜션 기술은 결코 쉽게 개발된 것이 아닌데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K9 자주포에서 검증된 유기압 서스펜션의 설계 개념과 유압 제어 노하우가 K2 표전차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제조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술 공유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대한민국 국방 시스템의 특성상 유기압 서스펜션 기술의 진짜 주인은 국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인데요. ADD는 K9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국산 유기압 서스펜션 설계 데이터라는 지적 재산을 가지고 이를 K2 개발 시 적용시켰습니다. 실제로 K9의 서스펜션을 설계하고 제작했던 핵심 업체인 동명중공업은 K2 ISU 개발에도 핵심 파트너로 참여했죠. K9 서스펜션 개발 당시 기술이 없어 맨땅에 헤딩하며 수많은 실패를 맛봤지만 결국 개발에 성공해 추 원조국인 영국에 수출하는 쾌거까지 달성할 정도로 극적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이 ISU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철학과 비용 때문에 안 했던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압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비성이 토션바에 비해 떨어졌고 비용이 너무 비쌌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고의 유압 및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개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보여준 K2의 실적이라는 훌륭한 참고서가 있다는 점도 한몫하죠.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경량화입니다. 70톤에서 55톤으로 줄이는 15톤의 다이어트는 결코 쉽지 않은데요. 복합 장갑의 두께를 줄이면 당장 방어력이 떨어지고 APS를 매립형으로 만들자니 내부 공간이 좁아지므로 승무원 공간을 줄이거나 차체를 더 키워야 하는데 이는 다시 경량화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K2가 대단해 보이는 지점은 바로 이 체급에 최적화할 것입니다. K2는 처음부터 55톤급으로 설계되어 유압식 서스펜션과 자동장전 장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반면 M1E3는 70톤짜리 거구를 깎아서 55톤으로 만드는 일종의 성형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존 플랫폼의 한계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 개조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이 경량화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바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 육군 소장이 경량화가 모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게가 단순히 속도뿐만 아니라 생존, 공격, 전략적 운용의 한계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경량화를 통해 기동성을 향상시켜 피탄 및 회피 능력을 강화하고 남는 무게로 능동방어 체계를 내부에 완벽히 통합시켜 방호력을 혁신하며 이를 통해 공격 기회를 극대화한다 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한국의 K2표가 30년 전부터 추구해온 적정 중량과 고기동을 통한 생존 및 타격이라는 전략과 완벽히 일치하죠. K2는 1992년에 계획을 수립하며 파격적인 IS와 자동 장전 장치
방식 내장형 APS 설계를 반영했는데요. 반면 미 육군은 2026년에 이르러서야 개발을 발표했으니 설계 철학 면에서 약 34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실전 배치 측면에서도 K2는 2014년에 배치된 반면 M1E3는 2040년대 초반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이 약 3-40년 정도 앞서 있는 셈이죠. K2의 개발 당시 너무 가벼운 무게로 서방 전차 대비 방어력이 취약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당시에도 폴란드 방구석 전문가들은 에이브람스보다 가벼운 무게를 근거로 러시아의 포탄을 견딜 수 있겠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K2가 가벼운 이유는 장갑을 뺀 것이 아니라 첨단 방탄 세라믹 소재로 밀도를 높이고 자동장전 장치와 ISU를 도입해 탄약수 공간을 없애 전체 부피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K2의 육륜 설계에 대한 불신 역시 많았지만 ADD와 설계진은 민첩한 선의 능력을 위해 육륜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육륜은 7륜보다 접지 길이가 짧아 산길이나 복잡한 지형에서 방향을 바꾸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에 폴란드 역시 K2 개발에서 초기에는 7륜을 고집하며 몸집을 키우려 했지만 직접 K2 전차를 운용해본 결과 55톤급 6륜 K2의 기동성이 늪지와 연약 지반에서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한 ISU의 뛰어난 성능 덕에 6륜으로도 방어력 강화 중량을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6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냥 한국이 하자는 대로 하자. 전 세계가 30년 만에 찾아낸 현대 전차의 해답, 그 교과서는 이미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은 정치 빼고 다 잘해. 오늘의 한 줄평, 작은 고추가 맵다. 대한민국 남성 화이팅. 아니 리얼리즘 화이팅.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 한국이 무자비한 강철 포식자 K2 흑표를 선보였습니다. 전선을 돌파하고 전장을 압도하기 위해 태어난 이 전차는 강력한 화력과 지능형 기술이 결합되어 있으며 치명적인 주포, 첨단 방어 시스템, 그리고 초자연적인 속도를 겸비한 진정한 전장의 왕입니다. 만약 이 전차를 메르카바나 러파르트 2와 비교한다면 박사님은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흑표의 등장은 프랑스의 르클레르나 영국의 챌린저 같은 전차들이 생산 라인을 닫거나 대대적인 현대화에 나서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이브람스 AC와 유사한 수준이면서도 수동, 능동 방어 시스템 면에서는 오히려 A2를 능가합니다. 최근 이라크 현지에서 들려오는 대한민국 명품 전차 K2 흑표와 관련된 소식은 그야말로 방산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 싶다 수준이 아니라 현지 분위기는 이미 도장 찍기 직전인데요. 중동 지역 최대의 권위를 자랑하는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아라빅은 이라크 정부가 65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한국산 K2 전차 도입에 대한 역사적인 거래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이에 더해 이라크의 뉴스 통신사인 아랍에비시 또한 이라크가 250대 규모의 K2 전차, 즉 블랙팬서 주력 전차를 구매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며 이 소식에 힘을 실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정작 현대 로템의 반응인데요. 현대 로템 측은 공시를 통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매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는데요. 지난 9월 26일 국내 언론을 통해 이라크 수출 가능성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 현대 로템은 즉시 공시를 통해 방산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해 여러 국가와 K2 전차 수출 타진을 위한 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개월 후에 재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죠. 그리고 약속된 10월 24일이 되자 현대로템은 다시금 확정된 것은 없으니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6년 1월 23일 또다시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며 공시의 재공시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무려 3번이나 확답을 미루며 기간을 연장하는 이러한 행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시장에 떠도는 풍문에 대해 대응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무근이라고 명확히 답하고 공시는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의 경우처럼 검토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재공시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부에서는 협상이 매우 활발하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반증인데요. 즉 현재 복잡한 계약서 조율이나 기술 이전 범위, 후속 군수 지원 등 실무적인 단계로 깊숙이 진입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로템과 이라크는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시간을 끄는 것일까요? 방산 수출의 특성상 기밀 유지 협약 NDA는 상상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정치 관계가 복잡해서 도장 찍기 전까지 입털면 바로 파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엠바고 보도 유예가 걸리는 경우가 빌빌지하죠. 상대국인 이라크 측에서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공식 발표 전까지 비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 기업은 상장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파트너의 신뢰를 깨지 않기
않기 위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엠바고가 걸려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반전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반전을 파헤치다 보면 결국 이라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대한민국의 K2전차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이라크가 추진 중인 K2전차 250대 도입 사업은 약 10조 원에 달하는 멤버드급 프로젝트인데요. 규모도 규모지만 이라크가 이토록 비밀리에 엠바고까지 걸며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그들만의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라크는 현재 내부적으로 매우 독특하고도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가장 큰 걸림돌이자 변수는 바로 이라크 내부에 존재하는 강력한 시아파 민병대 PMF와 각종 정치 파벌들이죠. PMF는 말이 민병대지 사실상 이란 따까리인데요. 이라크 정규군이 K2와 같은 한국산 친서방 무기로 무장하는 걸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고, 지들 영향력 줄어들까봐 정치적으로 태클 걸게 뻔한 상황입니다.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 PMF가 이라크 정부한테 매년 4조 6천억 원씩 예산을 타가는 공식 기구라는 점인데요. 정부 돈 받아서 무기 사고, 심지어 정규군 창고에서 가끔 무기를 슬쩍해 가기도 하죠. 여기서 이라크의 흑역사가 나오는데, 2018년경 PMF 민병대가 미군이 지원한 최신형 에이브람스 전차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고 활보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미국은 즉각적으로 전체 정비 지원 및 부품 공급을 일시 중단해버리는 초강수를 두었죠. 미국의 정비 지원이 끊기자 이라크군이 보유한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순식간에 고추덩어리로 전락했고, 다급해진 이라크는 급하게 러시아산 T-90 전차를 사와야만 했습니다. 이라크 입장에선 이번 K2 계약은 절대 이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 족쇄와 불시 점검이라는 역대급 매운맛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측 인원이 주기적으로 이라크 현지 부대를 불시에 방문해 수출된 K2 전차가 계약된 정규군 부대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암행어사 출두 조항과 계약에 어긋나는 행위 적발 시 원격으로 전차의 소프트웨어를 무력화하여 전차를 깡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적 족쇄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템이 공시 미루는 건 다 이유가 있다. 현재 이라크 정부는 미국의 제재 사건 이후 민병대 PMF에 서방권 무기를 넘겨주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 또한 정기적으로 이라크군 병기창을 방문해 전차 대수를 일일이 세워보는 등 이전보다 훨씬 깐깐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시리아 북동부의 정세 불안으로 국경을 넘어 이라크로 침투하려는 IS 이슬람 국가 잔존 세력들의 위협이 커지고 있어 이라크군의 경계태세는 최고조에 달하있죠. 안 그래도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라크인데 250대라는 대규모 최신형 전차 도입 소식은 주변 적대 세력이나 내부 반대파를 자극하기 딱 좋은 소재이기에 모든 것이 확정될 때까지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천궁2 미사일 이라크 수출 계약 당시에도 국내에서는 이미 보도가 쏟아졌지만 실제 공식 발표와 계약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선례가 있죠. 그럼 이라크가 왜 엠바고까지 걸면서 K2 250대에 목숨을 거는가? 지금 얘네 상황 보면 K2 안 사면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요. 현재 이라크군의 기갑 전력은 그야말로 전차 박물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난잡한 상태입니다. 미국산 M1 에이브람스, 러시아산 T-90과 T-72, 심지어 낡은 중국산 전차까지 뒤섞여 운용되고 있는데 나사나 조이려 해도 미국 규격, 러시아 규격, 중국 규격 다 다른 거죠. 탄약도 다 따로 놀고 정비 매뉴얼도 다 달라서 유지비가 그냥 하늘로 승천하는 중인데 군수 지원 측면에서 보면 이건 그냥 제한 그 자체입니다. 또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차들도 믿을 놈이 하나 없는 실정이죠. M1 에이브람스는 기름 처먹는 하마인 건 둘째치고 미국 형들이 삐지면 바로 부품 끊어버리는데요. 러시아산 전차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터져나가는 전차 메꾸느라 이라크가 돈을 줘도 부품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라크는 지금 굴리지도 못할 고철 전차 330여 대 대신 성능이 확실하면서도 유지보수가 쉽고 부품 공급이 원활한 K2 전차 250대로 전력을 단일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핵심은 미군 철수의 확정인데요. 2026년이면 이라크에서 미군과 연합군이 짐 싸서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 시리아 국경 쪽에서 IS 이슬람 국가 잔당들은 다시 기어나오려고 각재고 있는 상황이라 이라크는 안보를 꼭 자립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믿고 쓸 전차가 없어 비상인 것입니다. 즉 이라크 입장에서 K2는 품질은 미국산 이상의 명품인데 가격은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서비스 정비 납기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친절한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인 셈이죠. 사실 이라크가 10조를 태우면서 K2로 단일화하는 건 K2 전차의 압도적인 성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라크가 도입하려는 모델은 단순히 한국군이 쓰는 모델이 아니라 현대로템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K2ME, 즉 중동 지역 특화 수출형 모델이죠.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과 미세한 모래먼지가 휘몰아치는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재설계되었는데요. K2ME의 기술적 특징을 분석해보면 중동형 전차의 핵심인 냉각과 방진 기술의 정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은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살인적 더위로 일반 전차는 거기 갖다 놓으면 엔진이 과열돼서 뻗기 십상인데 K2ME는 냉각 장치 용량을 아예 괴물급으로 키워버렸는데요. 50도 넘는 땡볕에서 풀악셀 밟아도 엔진이
아 시원하다 할 수준으로 효율을 뽑아냈다는 것이죠. 특히 엔진 끄고 매복할 때 APU 보조 동력 장치가 약하면 에어컨 틀지 못해 전차 내부 온도가 70도를 찍어 승무원들은 그대로 웰던이 되는데 K2M이는 APU를 강화시켜서 엔진 끄고도 에어컨 및 사통 장치를 빵빵하게 돌려 무한 잠복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엔진의 수명을 갉아먹는 미세한 모래를 막기 위한 고성능 에어 필터가 적용되었고 뜨거운 태양열 흡수를 최소화하는 사막색 특수 도료로 도장 처리까지 마쳤는데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 한국이 무자비한 강철 포식자 K2 흑표를 선보였습니다. 전선을 돌파하고 전장을 압도하기 위해 태어난 이 전차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와 미래를 여는 기술력을 갖췄습니다.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인 흑표의 파일을 열어봅니다. 군비 경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흑표는 후퇴나 주저함을 모르는 전차입니다. 강력한 화력과 지능형 기술이 결합되어 있으며 치명적인 주포, 첨단 방어 시스템, 그리고 초자연적인 속도를 겸비한 진정한 전장의 왕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땅을 흔들고 발포할 때마다 적의 종말을 고합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중심에는 기술적 진보의 상징인 K2 흑표가 서 있습니다. 단순한 전쟁 기계가 아닙니다. 공격력, 지능형 방어, 초고속 기동성,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학적 걸작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현대식 전차를 압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14년 첫 등장 이후 한국 육군에 중추가 되었습니다. 약 56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을 탑재해 평지에서 시속 70km라는 놀라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무장 또한 인상적입니다. 120mm 주포는 지능형 정밀 유도 탄약 KS탐을 발사할 수 있어 중전차와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보병과 적어도 항공기에 대응하는 기관총과 적을 교란하는 연막탄 발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지능형 기술입니다. 첨단 전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목표를 추적할 수 있고 능동 파괴 시스템 APIS은 적의 미사일이 도달하기 전 탐지하여 파괴합니다. 지능형 유압 현수장치, 암 내장형 현수장치는 거친 지형도 마치 포장도로처럼 매끄럽게 통과하게 해줍니다. 현대 기술이 단순히 속도와 힘뿐만 아니라 전술적 지능과 정밀함에 있음을 증명하는 이 전차는 명실상부한 한국 기갑의 왕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요르단 암만에서 이걸 라이언 훈련에 초대 지휘관이었던 군사 전략 전문가 오은이 알라드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흑표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힘과 속도뿐만 아니라 지능 측면에 집중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프 씨와 시청자 여러분. 이 전차는 이전 세대의 전차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라믹, 강철, 탄소 섬유가 결합된 복합 장갑의 방어력과 전차포를 목표물에 정확히 유도하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차의 시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 러시아 전차 대열이 미국의 자벨린 미사일에 파괴되면서 위기를 맞이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는 스스로의 생존 능력을 증명하며 전장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환경 적응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사막이나 산악지대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작동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특히 이 전차는 이것이 특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우선 레이더 피탐지율이 낮고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색을 사용하여 지형에 따라 색상을 맞추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화력이 막강합니다. 55구 경장 기술 기반의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는 수명이 매우 길고 나토 표준의 모든 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탐이라 불리는 특수 탄약이 핵심입니다. 이 탄약은 상부 공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목표물이 장애물 뒤에 숨어 있더라도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부를 타격합니다. 사거리도 8km에 달합니다. 내부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반 사격 통제 시스템은 포수가 목표를 조준하면 AI가 가장 위협적인 대상을 선별하여 포수에게 안내하고 정밀 타격을 지원합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나토에서 널리 쓰이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등을 사용하여 정확도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략 전문가님, 방금 AI와 디지털 시스템이 목표를 설정하고 안내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 전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선된 사격 시스템 덕분에 매우 안전하며 높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갑 자체의 강도와 능동 방어 시스템에서 오는 안전성도 큽니다. 메르카바 전차의 트로피 시스템과 유사한 능동 보호 체계가 있어 적의 미사일이나 로켓이 전차 장갑에 닿기 전 요격합니다. 여기에 반응 장갑이 있어 포탄이 직격했을 때 폭발을 상쇄시키며 전면 장갑은 120mm급의 강력한 관통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생방 방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독가스나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도 승무원을 보호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전차를 메르카바나 러파르트 2와 비교한다면 박사님은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흑표의 등장은 프랑스의 르클레르나 영국의 챌린저 같은 전차들이 생산 라인을 닫거나 대대적인 현대화에 나서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러파르트 2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비교해 보자면 흑표는 에이브람스 AC와 유사한 수준이면서도 수동 능동 방어 시스템 면에서는 오히려 A2를 능가합니다. 한국이 접목한 IT 기술과 인공지능 덕분에 저는 흑표가 이들 전차보다 우세하거나 적어도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자유로운 현수장치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전차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포탑 위에 소형 드론을 탑재하여 적에게 발각되기 전 미리 정찰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은희 아라드완 장군님, 귀한 분석 감사합니다. 오늘 군비 경쟁에서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무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라크가 이러한 K2의 사막 특화 성능에 열광하는 이유는 과거 미군이 운용했던 에이브람스 전차가 사막에서 겪었던 뼈아픈 실패 사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걸프전 당시 에이브람스의 가스터빈 엔진이 사막의 미세먼지 때문에 고전했던 일화는 밀리터리 역사에서 매우 유명하며 이는 미 국방부 DOD와 감사원 GAO의 공식 보고서에서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1992년에 발행된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보고서 28페이지에는 극단적인 경우 모래가 여가 필터 시스템을 통과하여 엔진을 손상시켰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파병되었던 미군 제24 보병사단은 파병 초기 모래 유입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엔진 고장을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제1기병사단의 정비요원들은 사막의 모래가 활석 가루처럼 고운 모래라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정도라고 증언하며 초기 훈련 기동 중 하나에서만 무려 16개의 엔진을 교체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샌드스톰 상황에서는 필터가 막혀 전차 5대가 동시에 작동을 멈추는 굴욕적인 일도 있었죠. 승무원들은 최소 12시간마다 전차를 세우고 필터를 청소해야 하는 중노동에 시달렸으며 가혹한 사막 환경에서 가스터빈 엔진의 실제 수명은 설계 수명의 20%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비영리 단체인 POGO가 작성한 M1 에이브람스 비판 보고서에서도 심각한 결함들이 지적되었는데 사막의 모래가 이제는 구동계에까지 끼치는 악영향을 언급하며 트랙 시스템 상단을 덮고 있는 장갑 사이드 스커트가 진흙과 눈 그리고 모래를 스프로킷 주변에 가두는 습성이 있어 이로 인해 전차의 궤도가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꼬집었죠. 즉 사막의 모래가 뭉쳐서 궤도를 이탈시키고 전차를 멈춰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스터빈 엔진의 엄청난 배기열 때문에 뒤따르는 차에 페인트를 태울 정도이며 이에 적외선 장비에 아주 먼 거리에서도 쉽게 발각되어 세계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전차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카타르 현지 평가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국 지상군이 해외에서 실시한 최초의 연합훈련이었던 카타르 한국 연합훈련에서 K2 전차는 무려 5km 떨어진 표적을 80% 이상의 명중률로 타격하는 기염을 토했죠. 밀덕 사이에서도 전체 사거리는 보통 2에서 3km가 국룰이라는 게 상식이었지만 K2 표가 카타르 사막에서 이 상식을 그냥 아작내버렸는데요. 5km는 육안으로 표적을 식별하기조차 힘든 거리인데 K2는 보란듯이 명중시켰고 폴란드에서는 4.5km의 거리에서 100% 명중률로 그 성능을 입증한 것입니다. 80% 명중률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맞춘 것이 아닌데요. 10발을 쏘면 8발 이상이 꽂혔다는 것은 K2의 실제 유효 사거리가 5km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전차포는 곡사포가 아닌
직사각이기 때문에 5km를 날아가며 중력에 의해 궤도가 떨어지고 바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데요. 게다가 사막의 낮에는 지면의 열기 때문에 공기가 일렁거리는 아지랑이 현상이 발생해 2km만 넘어가도 표적이 춤추는 것처럼 보여 조준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또한 섭씨 50도가 넘는 태양볕을 받으며 쇳덩어리인 포신의 위아래 온도차가 생겨 포신이 미세하게 휘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K2는 괴물 같은 한국형 사격통제장치 FCS 기술로 이 모든 악조건을 뚫어버렸죠. 핵심은 동적 포구 감지기와 열상 조준경인데 포신 끝에 달린 레이저 반사판을 통해 포신이 열 때문에 얼마나 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조준점을 자동으로 수정하고 고성능 열상 카메라는 아지랑이 속에서도 적 전차의 여론을 추적해 형상을 정확히 잡아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던 독일 레오파르트 2A7도 사막의 고열로 전자장비가 오작동하거나 명중률이 떨어지는 굴욕을 겪었지만 한국의 K2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서도 5km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한 것입니다. 사실상 직사형 곡사포, 사막처럼 뻥 뚫린 곳에서 남들은 보지도 못하는 5km 밖에서 먼저 쏴서 죽이는 놈이 나타났다. 이 성능이면 주변국들 발작 버튼이라 이라크가 엠바고 거는 게 당연해 보이죠. 모소총 몇 자로 산다고 엠바고가 걸리지 않으니까요. 오늘의 한 줄 평, 현대로템 공식 특 안 판다고는 안 했다. Digamos, de los tanques que van a adquirir los K2, esos vehículos blindados, digamos, en términos de defensa, de disuasión, ya nos ponen a nivel regional en otra posición. Por supuesto, porque son tanques de última generación, son tanques muy modernos. Bueno, Corea del Sur es un país que ya ha desarrollado históricamente una tecnología militar, ya ha proveído de material militar al Perú, concretamente en el caso, por ejemplo, de la Fuerza Aérea, los aviones KT-1P, que han dado muy buenos resultados operacionales. Es muy competitivo, serio, ¿no? Y con estándares muy cuidadosos. Gördüğünüz 65 tonluk tank %100 yerli ya. %100. Yani %100 dediğim şey anlamında söylüyorum. Tabii ufak tefek alınan parçalar vardır ama onlar lisansa tabi ürünler değil. Motor ne şu anda mesela? Şu anda Güney Kore tabii. Güney Kore. Bunu söyleyelim bunu. Hayır. 지난 10일 세계 최고의 전차 한국 K2표가 마침내 안데스 산맥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첫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수입국은 바로 페루인데요.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현대로템과 페루 국영 방산기업 페미 협업회, 페루 육군 현대화를 위한 K2 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의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수출의 전체 규모는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조 원에 달하는데요. 도입 대수와 규모를 떠나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 기갑 장비가 세계 그 어느 국가도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을 지니게 되었다는 반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그 뒷이야기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사실 이번 계약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확정된 미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왜냐? 이미 지난해 11월 현대로템이 페루와 지상 무기시장 독점 조달권을 획득하면서 강력한 공급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특정 한 기업이 국가의 군수 조달 체계에서 이처럼 독점적인 파트너로 지정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페루는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 유럽 등 서방의 방산 강국들과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지구 반대편 한국의 한 기업에게 법적 권리까지 명문화하며 손을 내민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초기 물량 몇 대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보수와 성능 개량 그리고 추가 도입 물량까지 모두 독점하게 되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페루 육군은 2040년까지 이어지는 육군 전력의 2단계 현대화 계획 전체를 현대로템과 함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물량을 살펴보면 이번 1차 도입분인 K2 전차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141대 총 195대에 더해 앞으로 K2 전차가 96대 더 도입되어 총 150대, 백호 장갑차는 139대가 추가되어 총 280대, 여기에 한국형 험비로 불리는 현기차의 소형 전술 차량 KLTB 수백 대까지 도입 예정이라 페루 육군의 기동력 전체가 한국의 기술로 완성되는 셈이죠. 약 1000여 대에 달하는 육군 기동부대가 향후 15년 동안 현대로템이 전적으로 맡게 된 것인데 페루가 이토록 한국의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건 한국 방산만이 가진 독보적 강점, 즉 설계부터 생산, 기술 이전,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막힘없이 해결 가능한 원패스 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원패스할 수 있는 능력은 경쟁국인 독일이나 미국, 중국 등은 감히 흉내조차 내기 힘든 한국 방산만의 결정적인 필살기인데요. 현대로템은 전차와 장갑차를 동시에 그것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부품 공급망과 조립기술, 정비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한 번에 제공합니다. 다른 경쟁 국가들이 차체는 A국가, 포탑은 B국가, 엔진은 C국가에서 각각 조달하느라 협상이 지연되고 납기가 늦어지는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한국은 국내의 탄탄한 방산
양상 생태계 내에서 이 모든 요소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물건을 가져다주는 납기 준수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페루의 현지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한국의 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한국이 선택된 결정적인 이유가 원패스 능력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페루의 국가정보기관인 DINA의 산하에서 최정예 정보요원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국가정보학교의 안드레스 고메스 전 교장은 한국은 국제무기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고 매우 경쟁력 있는 공급자다. 즉 아무 공급업체나 선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 전략적 동맹은 단순히 무엇을 공급받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역량을 몇 차원 끌어올려줄 국가와 손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Sobre este tema con Andrés Gómez de la Torre, exdirector de la Escuela Nacional de Inteligencia. Gracias por acompañarnos, bienvenido. Encantado. Estamos ante una modernización, parece, de las Fuerzas Armadas. Sin duda, lamentablemente puede ser un retraso tecnológico que viene de muchos años atrás. No hemos gastado lo suficiente en temas de defensa y efectivamente hay un parque militar en general en las tres ramas de las Fuerzas Armadas que se encuentra bastante desactualizado, ¿no? En lo que respecta al ejército en específico, quisiera recordar que actualmente los tanques de batalla son los tanques soviéticos T-55. Obviamente recuperar estas capacidades operativas, y creo que en ese sentido sí es positivo haber elegido un buen proveedor, muy confiable, muy serio, muy fiable, como es Corea del Sur. A ver, hablemos de eso. Sí, porque hay que recordar que el ejército peruano históricamente, entonces en el caso del ejército son efectivamente estos tanques Black Panther, que son tanques de última generación, son alrededor de 150 en total. Va a ser una compra progresiva, vamos a llegar a tener 150, pero digamos en el largo plazo, y complementan a estos tanques los vehículos blindados 8x8. Y esas capacidades, digamos, de los tanques que van a adquirir los K2, esos vehículos blindados, digamos, en términos de defensa, de disuasión, ya nos ponen a nivel regional en otra posición. Por supuesto, porque son tanques de última generación, son tanques muy modernos en el ámbito de toda esta crisis que existe a raíz de la guerra ruso-ucraniana. Quería volver un instante al proveedor. ¿Por qué Corea del Norte? Perdón, Corea del Sur. Corea del Sur, perdón. Bueno, Corea del Sur es un país que ya ha desarrollado históricamente una tecnología militar muy de la mano con la visión y percepción occidental. Es un aliado muy fiable, muy confiable además de los Estados Unidos, es muy occidentalista. Tiene una industria militar, ya ha proveído de material militar al Perú, concretamente en el caso, por ejemplo, de la Fuerza Aérea, los aviones KT-1P, que han dado muy buenos resultados operacionales. Es muy competitivo, serio, ¿no? Y con estándares muy cuidadosos, porque sabe que por intermedio está su prestigio. Sí, claro. O sea, digamos, no es un proveedor cualquiera, es un país serio con el cual a mí me parece que es muy positiva esta alianza estratégica, no solamente en términos de lo que va a proveer, sino también con el país que nos estamos amarrando para que nos pueda apoyar en estas capacidades. Así informa BioBio, medio grande conocido allá, que dice: Perú apunta a ser potencia militar. Ahora va por 54 tanques K2, uno de los mejores del mundo. Así es, vamos a ser potencia mundial, estamos a potencia militar, dice, ¿no? Estamos apuntando a eso. ¿Cómo lo ves? Bueno, la verdad que ese comentario me parece una exageración, que el Perú apunta a ser una potencia militar, ¿no? Lo que sí es verdad que lo que se está comprando en términos de tanques y blindados sí es muy fiable, de última generación. 페루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기 구매를 넘어 한국이라는 선진 방산 강국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전수받아 자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독자적인 원패스 능력을 지닌 한국과 여러 나라의 부품을 짝입기 하는 타국의 시스템은 애초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전차의 스펙 길이는 카탈로그 상에서 비교가 가능할지 몰라도 적시 납기와 빈틈없는 후속 지원, 그리고 현지 공장 건설을 통한 산업협력 등은 오직 한국만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러한 차별화된 능력은 최근 튀르키예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한국의 주포와 파워팩, 현수장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된 K2의 사실상 이복 형제인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는 타국 생산을 기반으로 야심차게 수출까지 도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참여한 모든 국제 입찰에서 조기에 탈락하는 수모를 겪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 알타이 전차는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그 내실을 들여다
하다 보면 K2전차 핵심 기술인 주포, 엔진, 변속기 등을 그대로 가져다 썼거나 카피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사와서 조립만 하는 튀르키예산 조립품을 사느니 차라리 모든 걸 직접 만들고 이미 유럽 및 남미 시장에서 대박이 난 원조 한국의 K2를 사는 게 낫다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공급망의 안전성이나 품질 보증 면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현대로템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튀르키예 현지 방송에서는 한 군사 전문가가 출연하여 알타이 전차가 100% 튀르키예산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 자국민들에게조차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Gördüğünüz 65 tonluk tank %100 yerli ya. %100. Yani %100 dediğim şey anlamında söylüyorum. Tabii ufak tefek alınan parçalar vardır ama onlar lisansa tabi ürünler değil. Motor ne şu anda Meteler? Şu anda Güney Kore tabii. Güney Kore. Bunu söyleyelim bunu. Hayır.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1%도 국산 아님. 탱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이고 나머지는 그냥 깡통 같은 거지 뭐 한국은 우리 식구니까 넌 그냥 계속 100% 국산이라고 해라. 엔진, 포신, 전자장비 다 수입이네. 그래 오케이. 그럼 지난 13년 동안 왜 완성된 탱크 하나 못 만드는 거야? 엔진보다 껍데기가 더 중요한가 보네. 몇 년이 지났는데 엔진 하나 못 만들었냐? 전차 공장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야? 우리가 한국만큼 못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굴러가는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엔진입니다. 와 같은 댓글로 튀르키예 방산의 아픈 현실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죠. 튀르키예는 자국 기업인 티모산이 오스트리아 AVL사와 협력하여 엔진을 개발하려 했으나 오스트리아 의회가 기술 이전 조건과 인권 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어 결국 2017년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애초에 티모산이 농기계 엔진 제휴사로 개발 역량 자체가 없었고 티모산 그룹이 에르도안 대통령 최측근 후원자였다는 것도 비리 의혹으로 불거졌죠. 2차 엔진 개발 시도로 또 다른 방산기업 BMC가 바투 엔진 개발에 착수했으나 엔진을 제어하는 전자 제어 유닛 로직과 변속기를 제어하는 TCU 소프트웨어 불안정으로 양산 시기가 미지수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가 지난 10년간 정치적 선동 노름으로 인한 예산 낭비 중일 때 한국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엔진과 변속기를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결합한 파워팩을 직접 제조하여 튀르키예에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엔진을 S&T 다이내믹스가 변속기를 맡아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이뤄낸 것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결정적인 승리로 평가받고 있죠. 개발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때문에 일명 K2표의 심장병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결국 그 병을 완치하고 세계 최정상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파워팩의 심장인 DV27K 엔진은 12기통 트윈터보 디젤 엔진으로 1500마력의 괴물같은 출력을 뿜어냅니다. 사실 엔진은 변속기보다 먼저 개발에 성공하여 이미 K2 전차 2차 양산분부터 탑재돼 야전 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변속기였는데 S&T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EST15K 변속기는 전진 6단, 후진 3단으로 엔진의 강력한 힘을 궤도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개발 당시 한국군은 세계에서도 전례 없을 가혹한 내구도 기준을 요구했는데 바로 9600km 주행 중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전차의 수명주기 동안 엔진을 완전히 드러내는 창정비 주기가 보통 9600km로 즉 새 전차가 공장에서 나와서 폐차 직전 혹은 대수술을 받기 전까지 단 한 번의 중대 고장도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개발 단계에서 요구한 것이죠. 타국은 통상적으로 6000km 내외의 주행 테스트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과 비교하며 한국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군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개발 당시 고장간 평균 거리 요구 조건은 약 4000마일 즉 6400km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양산 제품의 실제 통과 비율은 37%에 불과했죠. 한국군이 이토록 가혹한 요구를 내건 건 한국의 국토 70%가 산악 지형이라 전차에 걸리는 부하가 평지보다 훨씬 심하고 병사들이 징집병이라 숙련된 정비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S&T는 내구도 검증을 위해 설계를 싹 뜯어 고치고 변속 로직을 수천 번 수정하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마침내 이 테스트를 통과했는데요. 특히 최근 튀르키예 수출용 테스트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 200km 이상을 산악과 험지에서 달리는 살인적인 주행시험을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장비 자체의 내구성을 극도로 높이 잡은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세계 최고의 신뢰성을 갖추게 된 100% 한국형 파워팩이 완성되게 된 것이죠. 전 세계에서 전차를 조립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만 심장인 엔진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한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독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당당히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방산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일과 한국의 양강 구도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는 디젤 엔진이 아닌 가스터빈을 사용하는데 디젤보다 연료를 2배 가까이 먹는 데다 엄청난 배기열을 뿜어내 적외선 탐지기에 잘 걸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대부분의 국가는 유지비 문제로 미국산 파워팩을 선택지에서 제외하곤 하죠.
있죠. 영국의 챌린저2 전차는 퍼킨슨사의 1200마력 디젤 엔진을 쓰는데 현대 주력 전차의 표준인 1500마력에 비해 힘이 현저히 딸립니다. 결국 영국조차도 챌린저3 전차를 만들며 독일 MTU 엔진을 수입해서 달기로 결정했죠. 프랑스 르클레르 엔진도 1500마력이지만 하이퍼바라는 독특한 과급 시스템을 쓴 8기통이라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또 르클레르 전용이라 타국 전차에 이식이 불가하며 후속 지원에도 상당히 애를 먹는 것으로 악명이 높죠. 결국 전세계 시장을 둘러봤을 때 독일산과 한국산 파워팩만이 시장 경쟁력이 있는데 연비 좋은 1500마력 디젤 엔진이면서 내구성은 세계 최고이고 나토 규격에 딱 맞고 지금 당장 대량 생산해서 보내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특히 한국 파워팩은 가격 경쟁력에서 독일을 압도하는데요. 성능은 동등하나 가격은 절반이니 뭐 말 다 했죠. 독일제 파워팩인 MTU 엔진과 랭크 변속기 조합은 세트당 약 25억 원에 호가하는 반면 한국산 파워팩은 15억 원입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굴착기, 선박 엔진 등에서 세계 톱 클래스의 생산량을 기반으로 이미 갖춰진 거대 생산 라인을 활용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과 비교해 한국산 엔진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최신형 모델답게 세계 전차 엔진의 시장을 군림해온 독일 MTU사의 MT883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 MTU 엔진은 신뢰성은 높지만 나온 지 40년이 넘은 구형 설계 기반의 엔진입니다. 최신 모델인 레오파르트 2A7V나 2A8조차도 40년 전 개발된 엔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 엔진은 최신 전자 제어 시 커먼 레일 시스템을 적용하여 연비 효율이나 엔진 상태를 디지털로 진단하는 기능 면에서 오히려 독일산보다 더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커먼 레일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전장에서의 이점은 실로 다양한데 구형 전차들이 급가속할 때 불안전 연소로 시커먼 검은 매연을 뿜어낼 때 한국 엔진은 2500 기압이 넘는 초고압으로 연료를 쏴 완전 연소로 매연이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탐 확률이 줄어들고 연비도 압도적이죠. 게다가 한국 DV27 엔진은 최신 고압 터보 엔진으로 배기량이 20리터나 작은 27리터인데 독일산 대비 연비가 40%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험지 돌파 능력도 더 우수한데요. 독일 기계식 엔진은 RPM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압력이 차오르는 반면 커먼 레일은 시동만 걸려있으면 초기압 상태를 유지해 저속에서도 즉각 최대 출력을 발휘해 험지 탈출에 용이합니다. 여기에 최신형답게 디지털 진단으로 ECU가 고장 원인을 즉각 알려주어 야전에서의 정비가 매우 용이한 부분이 있죠. 이러한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 성공은 결국 페루 독점권 확보 및 대형 수출이라는 쾌거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로써 한국 방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미래를 함께 파는 토탈 솔루션의 제공자이자 민주주의의 무기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 줄 몰랐다던 K2 전차, 심장병을 달고 태어난 전차라며 자국에서조차 저평가를 받았던 K2가 이제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하면서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무기로 거듭나고 있으니 그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어릴 때 심장이 아파서 달리기 9600km 뛰었더니 몸짱 됐어요. 지난해 12월 27일 3주간 이어진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현대 전차전의 양상을 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야심차게 수출했던 주력 전차 VT4가 최초로 실전에 대규모 투입된 시험대이자 그 허상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현장이었는데요. 태국 육군은 총 60여 대의 VT4를 현지에 전격 배치하며 압도적인 기갑 전력을 과시하려 했으나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고 결국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태국 군 내부에서 터져나온 폭로는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사실상 이번 사태는 중국 최신의 전차인 VT4의 장례식과 다름없었으며 향후 수천 대 규모의 잠재적 전차 시장에서 한국의 K2표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속에 숨겨진 반점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1월 5일 유명 군사 매체인 디펜스 블로그의 보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14년부터 양산되어 전세계 MBT 시장에서 가장 최신의 전차 중 하나로 선전되던 중국의 VT4를 직접 운용한 태국 군인들의 충격 폭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태국 전차병들은 70년이 넘은 M48 패트날베가 중국 최신형 전차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으니 말다했죠.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 육군 기갑부대에서 VT4 주력 전차를 운용하는 승무원들과 정비관들이 실제 작전 수행 중 해당 플랫폼의 신뢰성에 대해 그야말로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복수의 현역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긴박한 실전 배치 과정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복적인
지속적인 기계적 고장과 치명적인 설계상의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전차의 운용과 정비에 정통한 베테랑 부사관들과 장교들은 VT4가 단순한 훈련뿐만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작전 배치 상황 모두에서 빈번한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불만은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운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에 집중되어 있으며, 승무원들은 이 문제들이 부대의 작전 대비 태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운용자들이 제기한 가장 심각하고 공포스러운 우려 중 하나는 바로 장기간 사격 시 주포의 성능 저하와 내구성이었는데, 승무원들은 야전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실탄 사격을 실시한 후 포신이 급격히 과열되거나 내구성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문제를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속적인 교전 상황에서 안전 운용 범위를 초과하는 급속 사격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는 전차병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또한 전차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과 심장인 엔진 역시 오작동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승무원들은 전투 중 예고 없이 발생하는 간헐적인 시스템 다운과 엔진 출력 저하로 인해 야전 작전 수행이 극도로 복잡해지고 위험해졌다고 전했다. 방호력과 기동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비판도 빗발쳤다. 운용자들은 카탈로그 스펙과 달리 측면 장갑의 방호력이 현대 주력 전차에 기대되는 수준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여 대전차 화기에 취약하다고 했고, 포탑 회전 속도 역시 적이 사방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교전 상황에서 요구되는 민첩한 속도보다 훨씬 느려 대응 사격이 늦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평가는 제조사가 통제된 환경에서 실시한 보여주기식 시험이 아니라 먼지와 열기, 그리고 적의 위협이 도사리는 실제 작전 조건에서 전차를 사용해본 일선 장병들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대조적으로 태국군이 여전히 운용 중인 구형 전차들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구관이 명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장비로 재평가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제 T-84BM 오플로티를 비롯해 베트남전 시대의 유물인 미국산 M48, M60 패튼 전차를 운용하는 인원들은 전투 및 비전투 상황 모두에서 비록 성능은 낮을지언정 일관된 가동률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했다. 여러 승무원은 패튼 시리즈가 비록 반세기가 넘은 노후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며 장기 작전 중에도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멈춰서는 일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전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지휘관들은 성능 예측이 불가능한 최신형 중국 전차보다 성능은 떨어져도 정비가 용이하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패튼과 오플롯 전차 부대에 고난도 임무를 더 많이 배정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상부의 공식적인 조달 계획이나 교리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선택한 실전 피드백의 결과물이라 더욱 충격적인데요. 이러한 군 내부의 비판 여론이 SNS를 통해 민간에까지 퍼진 후에야 태국 군 당국의 공식적인 확인이 마지못해 이루어졌죠. 태국 육군은 이후 지속적인 실탄 사격 작전 중 VT4 전차 세대의 포신이 실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태국 육군 부대변인 리차스 수안녹 대령은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며 주포의 반복 사격 후 전차가 파손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VT4는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는 설계부터 잘못된 쓰레기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전차의 생명인 포신과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부품이 문제다 보니 이것은 전차라 부를 수도 없으며 실전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우선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나 포신. 놀랍게도 중국산 VT4는 200발 이상 사격 시 포신이 터져버리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2표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등 보통 현대 서방 주력 전차의 포신 수명은 최소 1500발 이상을 보장하지만 중국 VT4는 고작 그 7분의 1 수준인 200발이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폭로된 VT4의 정비 매뉴얼에는 포신 수명이 500발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매뉴얼상의 수치조차도 타국 전차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욕처먹는데, 실상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00발이니 단순 계산으로 VT4 전차 7, 8대가 있어야 K2 전차 한 대가 쏘는 사격량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태국군 장병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사격 훈련 중 VT4 전차 한 대의 주포 포신이 찢어져 나갔다고 하는데, 이후 전차는 수리를 위해 후송되었으나 포신 교체 부품조차 제때 조달되지 않아 전력에서 이탈했으며, 포신 내부에는 파편으로 인한 긁힘과 구멍이 벌집처럼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포신에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수련제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VT4가 여전히 125mm 활강포 체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은 뛰어난 금속 가공 기술과 화약 기술을 바탕으로 120mm 구경이라도 엄청난 고압을 견딜 수 있는 특수압금 포신을 만들어 탄자를 초고속으로 날려보내는 방식을 택한 반면, 소련은 정밀한 고압 포신을 대량 생산하는 야금술에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무식하게 구경을 키우는 것이었는데요. 구수련제 전차를 그대로 베껴서 전차 산업을
사업을 시작한 중국도 이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중국이 기술력 없이 국영만 키운 포신은 사격 시 발생하는 고열과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엿가락처럼 휘거나 폭발해버리는 현상을 초래한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전차의 심장인 고질적인 엔진 결함입니다. 최근 태국 민간인이 올린 영상에는 휴전 약 2주 후 군한 전차인 M88 허큘리스가 중국산 VT4를 힘겹게 견인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전투 중 피격된 것이 아니라 단순 기동 중에 엔진이 퍼져버려 굴러가지 못해 견인되는 굴욕적인 모습이었죠. 사실 이미 전조 증상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중국이 자국무기를 자랑하려고 개최한 주하이 에어쇼 성능 시연에서도 망신살을 뻗친 VT4인데요. 에어쇼인데 뜬금없이 전차가 나온 것도 웃기지만 높지도 않은 언덕 등판 시범에서 VT4가 굉음을 내더니 갑자기 멈춰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이 꺼져버린 이 사건은 중국 전차 기술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중국은 현재 150HB 시리즈 디젤 엔진을 자국 독자 기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겉으로는 국산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내부를 뜯어보면 우크라이나의 6TD 엔진 계열을 불법 복제한 것에 불과합니다. 6TD 엔진은 일반적인 엔진과 달리 피스톤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움직이며 폭발하는 독특한 피스톤 구조로 이 복잡한 설계를 복제하고 개량하는 과정에서 고회전 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과 열팽창을 완벽히 제어하지 못했죠. 일반적인 전차 엔진보다 폭발 횟수가 2배 많은 이행정 사이클을 사용하다 보니 우크라이나처럼 추운 동유럽 환경에서는 문제가 덜하지만 태국 같은 고온 다습한 열대 기후에서는 엔진 냉각 계통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중국제 변속기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제 CH-1000 변속기는 태생부터가 짝퉁인데요. 중국은 과거 파키스탄과 함께 전차를 개발하면서 프랑스 SESM사의 ESM500 자동 변속기를 직접 구매해 베꼈습니다. 샘플을 분해해서 치수를 재고 똑같이 만들어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서방 방산업계에서는 이를 명백한 기술 도용으로 보고 있는데 설계도는 베껴 그렸을지언정 핵심 소재 기술과 정밀 가공 능력을 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 전차 산업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맞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전차의 수출길은 막혔다고 봐도 무방한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이죠. 반면 한국의 K2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K2의 100% 국산 파워팩이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에 수출될 때 당시 치러진 테스트는 단순히 가혹한 수준을 넘어 업계에서는 엔진을 죽이려고 작정한 테스트라고 불릴 만큼 혹독했습니다. 연속 6주간의 가동 테스트에서 엔진을 멈추지 않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풀가동하며 극한의 내구성을 검증했는데 튀르키예의 험난한 지형과 고온 환경을 지닌 사막에서 약 1000시간의 가동 테스트를 거치며 엔진이 과열되지 않고 정해진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지 엔진에 가장 큰 무리를 주는 급시동과 풀악셀 기동을 수만 번 반복하며 부품이 버티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산 파워팩은 이 지옥같은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결함 없이 모든 과정을 완주하며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중국 육군을 주목해야 하는데 최신의 VT4 전차가 이꼬라지면 현재 중국이 보유한 수천 대의 구형 전차들은 볼 것도 없이 패치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VT4를 개발하게 된 배경 자체가 자국 전차들에 대한 심각한 성능 불신과 기술적 한계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분류되는 5구식 전차는 50년대 소련 기술의 조잡한 복제품입니다. 이후 6구식, 7구식 전차로 개량을 시도했으나 중소 국경 분쟁 때 소련의 최신 전차에 처참하게 깨지면서 중국 수뇌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세대 초창기 모델인 88식 개발 당시엔 중국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독일의 엔진 기술과 영국의 105mm 강선포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소련식 설계에 억지로 서방식 엔진과 사격 통제 장치를 쑤셔 넣다 보니 시스템 간 충돌로 툭하면 고장이 발생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일선 지휘관들은 이 전차를 대량으로 받는 것을 실제로 거부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임해서 결국 소량만 생산되고 버려지는 운명을 맞았죠. 현재 중국군의 주력인 96식은 사실상 가장 유명합니다. 쓰레기로요. 탱크 바이애슬론 국제대회에서 주행 중 바퀴가 빠져 굴러가는 추태를 부리며 전 세계의 중국제는 역시 부실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줬죠. 최신 주력인 99식과 99A식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은데 기술력 과실을 위해 너무 복잡한 장비들을 무리하게 넣다 보니 가격은 치솟고 신뢰성은 바닥을 쳤습니다. 99식 초기형은 고장률이 너무 높고 정비가 불가능할 정도여서 개발 책임자였던 주유평은 회고록을 통해 99식의 총체적 기술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군대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전차들을 만들던 중국이 수출이라도 해서 돈을 벌자며 내놓은 것이 바로 VT4였고 뻥튀기 된 카탈로그와 1:1로 무역 금융 지원으로 결국 수출까지 성공시켰지만 고질병인 엔진 결함, 포신 내구성 구조, 조잡한 마감이 실전의 가혹함 앞에서 그대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전차 역사는 한마디로 베끼기, 조잡한 자체 개발, 일선 부대의 인수 거부, 겉모습만 바꾼 뒤 수출의 무한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우리 한국 K1에서 K2표로 이어지는 과정은 산악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 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십 년간 현장에서 구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듬어진 과정이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K2에 미안할 지경이죠. 물론 중국의 전차 보유량은 약 6,800대, 한국은 약 2,500대 수준으로 수치상으로 중국이 앞서는데요.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한국이 압도합니다. 한국은 보유한 전차의 대부분이 세계 최상위권 성능을 지닌 3세대 이상이라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K2표는 현재 약 260대 이상이 실전 배치되었으며 2026년에도 계속 양산 중입니다. 세계 3대 전차로 꼽힐 만큼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의 밸런스가 완벽한데요. 거기다 K1A2와 K1E1 역시 주기적 창정비 및 개량으로 약 1,500대 이상이 9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 전차 수량보다 많은 압도적인 규모이죠. 중국 최신의 전차 VT4가 실전에서는 K2 성능의 7분의 1밖에 내지 못한다고 하니 구형 전차가 주력인 중국 기갑부대는 사실상 한국의 K2 앞에서 20분의 1도 못 미치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습니다. 중국 전차가 만약 한반도에 온다고 해도 험준한 산악지형 환경에서 K2표와 K1A2가 보여주는 실전 신뢰성과 사격 통제 능력은 중국제 전차들이 감히 넘보기 힘든 수준인 것이죠. 중국의 이러한 전차 성능 기만 행위는 결국 한국 K2의 엄청난 수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태국 육군은 현재 M41, M60 등 노후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주력 전차 약 100대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태국이 절대로 중국 전차를 또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에 대안은 K2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는 성능은 좋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고 독일 정부의 까다로운 수출 규제와 느린 납기 때문에 태국이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는 가스터빈 엔진의 엄청난 연료 소모와 천문학적인 유지비가 태국의 국방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죠. 반면 K2는 중국산보다는 비싸지만 서방제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이며 성능은 세계 최고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협력에 유연하기 때문에 태국 정부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하기 가장 좋은 파트너이죠. 특히 인도의 행보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인도와 군사적 갈등을 빚는 파키스탄은 VT4에 자국 라이센스 생산 파생형인 하이더 전차를 도입했습니다. 수출형인 VT4보다도 다운그레이드된 모델이지만 도입 수량이 무려 679대에 달해 인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인도는 자체 개발한 아준 전차가 세계 최악의 전차로 꼽히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준 전차는 방산업계에서 개발에만 30년 걸린 실패작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을 동시에 대항해야 하는 인도 입장에서 최신의 전차 도입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도는 현재 약 1,700대에서 2,000대 규모의 차세대 전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기서 K2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접경은 험준한 고산지대로 K2의 ISU 서스펜션을 통한 무릎 꿇기 기능이 있어 고지대 사격과 매복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K2는 이미 튀르키예와 중동의 혹서기 테스트를 통해 현지 날씨에 대한 적응력을 증명했습니다. 여기 한국은 이미 인도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며 현지 생산 라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이 있어 신뢰가 깊게 쌓여 있다는 점은 경쟁국들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죠.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제 VT4 결함 노출은 결과적으로 K2표에게 전세계 시장을 석권할 천재 1호의 기회를 열어준 셈입니다. 중국산 무기의 허상이 벗겨질수록 실전에서 검증된 한국 무기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똥도 쓸 때가 있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